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벌인 전쟁 중에 가장 처참했던 전쟁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27년 동안 쉬지 않고 싸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입니다. 같은 그리스인이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싸웠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전쟁 때문에 찬란했던 그리스 문명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와 최강 전사 집단,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두 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뭐랄까, 요즘으로 치면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었어요.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토론하고 예술가들이 작품 만들고 시민들은 투표로 나라를 운영했죠. 돈도 엄청 많았고요. 해상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했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천재들이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유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광장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중요한 결정은 투표로 정했습니다. 물론 여자나 노예는 투표권이 없었지만요. 어쨌든 당시로선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죠. 반면 스파르타는 완전 군사국가였어요. 남자 아이들은 7살만 되면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군사 캠프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평생 전사로 훈련받는 거죠. 훈련이 얼마나 가혹했냐면 일부러 먹을 것을 적게 줘서 애들이 훔쳐먹게 만들었대요. 근데 훔치다 걸리면 엄청 혼났습니다. 잘 훔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였죠. 스파르타 소년들은 맨발로 뛰어다녔고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었습니다. 약한 애들은 아예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정도였어요. 예술이나 철학 같은 건 쓸데없다는 분위기였고 오직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전사들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무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두 도시가 한때는 절친이었다는 거 아세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둘이 힘을 합쳐 싸웠거든요. 페르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었어요. 오늘날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까지 지배하던 거대한 나라였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수십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뭉쳤어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전사를 이끌고 테르모필레라는 좁은 골짜기를 지킨 전투가 유명하죠. 수십만 페르시아 군대를 며칠 동안 막아냈습니다. 결국 다 죽었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그리스 도시들이 준비할 수 있었죠. 아테네도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아테네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기가 막힌 전략을 짰습니다.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한 다음 거기서 공격한 거예요. 페르시아 배들은 너무 많아서 서로 엉키고 부딪혔고 아테네 배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적을 공격했죠. 결국 페르시아는 대패했고 그리스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스파르타는 육지에서, 아테네는 바다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다음부터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는 주변 섬나라들이랑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처음엔 페르시아 다시 쳐들어오면 같이 막자는 취지였어요. 동맹국들은 아테네가 있는 델로스 섬에 돈을 모았고 이걸로 함대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아테네 제국으로 변질됐어요. 아테네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 짓는데도 썼고요. 동맹국들한테 엄청난 세금 걷어갔고 반항하면 군대 보내서 짓밟았습니다. 낙소스라는 섬이 동맹에서 빠져나가려 했다가 아테네 군대한테 완전히 파괴당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이걸 보고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했죠. 스파르타 입장에선 이게 정말 위협적이었어요. 아테네가 계속 이러다가 우리까지 삼키려 들 거 아니야? 게다가 스파르타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러 도시들이랑 동맹 맺고 있었는데 아테네가 계속 커지면 자기네 동맹국들도 뺏길 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테네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스파르타 동맹국 근처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양쪽 다 서로를 견제하면서 긴장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작은 충돌들이 계속 일어났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기원전 435년에 터졌어요. 코린토스라는 도시가 문제였는데 여기가 스파르타 동맹국이었거든요. 코린토스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부유한 도시였는데 자기네 식민지였던 코르키라라는 섬이랑 분쟁이 생긴 겁니다. 코르키라는 독립하고 싶어 했고 코린토스는 그걸 막으려 했죠. 그런데 아테네가 여기 끼어든 거예요. 코르키라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냐면 코르키라가 해군력이 강했거든요. 아테네 입장에선 코르키라를 편으로 만들면 해상 패권이 더 강해지는 거였죠. 코린토스는 격분했습니다. 자기네 식민지를 빼앗으려는 아테네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한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죠. 이제 아테네를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스파르타도 이미 아테네가 너무 강해진 게 불안했던 터라 코린토스 편을 들었어요.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는 아테네한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델로스 동맹을 해체하고 그리스 도시들에게 자유를 돌려주라는 거였죠. 당연히 아테네는 거절했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양쪽 다 자신감 넘쳤어요. 스파르타는 육군 최강이니까 아테네 포위하면 끝이라고 봤고 아테네는 해군 최강이니까 바다 장악하고 물자 끊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매년 봄마다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 땅으로 쳐들어가서 농토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를 베고 포도밭을 태우고 곡식을 짓밟았죠. 아테네가 굶어 죽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실제로 스파르타 군대가 아테네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성벽 안으로 다 들어가서 버텼어요.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성벽이 항구까지 쭉 연결돼 있어서 바닷길로 먹을 것 계속 들어왔거든요. 롱월이라고 불렀는데 아테네 도시에서 피레우스 항구까지 6km가 넘는 거리를 완전히 성벽으로 둘러쌌어요. 스파르타가 아무리 밖에서 난리쳐도 안은 안전했죠. 페리클레스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 싸우지 마세요. 성벽 안에서 버티면 됩니다. 우리는 바다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아테네 함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면서 스파르타 동맹국들의 해안 도시를 공격했어요. 불 지르고 약탈하고 난리였죠. 이렇게 몇 년을 싸웠는데 승부가 안 났어요. 교착 상태였죠. 그런데 기원전 430년 완전 예상 못한 일이 터졌어요. 아테네에 전염병이 돈 겁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니까 전염병이 미친 듯이 퍼져 사람들의 증상은 정말 끔찍했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결국 죽는 겁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당시 상황을 기록했는데 거리에 시체가 쌓여 있고 아무도 치울 사람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죽어도 묻어줄 힘이 없었고 신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오히려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들도 감염돼서 죽었죠.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도 도덕도 다 사라졌어요.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가 중요하냐는 분위기였죠. 아테네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최고 지도자 페리클레스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테네를 황금기로 이끈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30년 넘게 아테네를 이끌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후원하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도 엄청났어요. 연설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죠. 그런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완전히 좌절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큰 타격을 입고도 아테네는 항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페리클레스 이후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훨씬 과격했습니다. 특히 클레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가죽 장사였던 이 사람은 전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고 주장했어요. 스파르타랑 협상 따윈 필요 없다.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기원전 425년 정말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스팍테리아라는 작은 섬에서였는데 여기에 스파르타 병사들이 고립된 겁니다. 아테네군이 섬을 포위했고 스파르타 병사 420명이 갇혔어요. 스파르타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 스파르타 시민 출신 전사가
120명이나 있었거든요. 스파르타는 시민수가 적었어요. 전사 계급은 몇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0명도 엄청난 손실이었죠. 스파르타는 평화협상을 제안했어요. 포로들을 돌려주면 전쟁을 끝내겠다고요. 근데 아테네가 거절했습니다. 클레온이 나서서 더 많은 걸 요구한 거예요. 결국 아테네군은 섬을 공격했고 스파르타 전사들을 생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요. 스파르타 전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죽음을 택할지언정 포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120명이 항복한 거예요. 그리스 전체가 충격받았습니다. 무적의 스파르타가 무릎을 꿇다니요. 아테네는 환호했고 스파르타는 굴욕감에 치를 떨었죠. 이 사건 이후 스파르타는 더 절박해졌어요. 반드시 아테네를 이겨야 한다는 집념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힘이 딸렸죠. 몇 년을 더 싸우다가 양쪽 다 너무 지쳐서 기원전 421년에 니키아스 평화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5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포로들도 교환하고요. 사람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고 안도했어요. 10년 동안 싸웠으니 이제 좀 쉬자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 평화가 얼마나 갔을까요? 겨우 6년이었습니다. 평화 조약이라는 게 종이에 불과했어요. 양쪽 다 조약을 안 지켰거든요. 아테네는 계속 스파르타 동맹국들을 회유했고 스파르타도 아테네를 견제했습니다. 작은 충돌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리고 기원전 415년 아테네에서 엄청난 결정이 내려졌어요. 시칠리아 원정을 가기로 한 겁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알키비아데스라는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 정말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잘생기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카리스마까지 있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스승의 가르침은 전혀 안 따랐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야심가였어요. 이 사람은 시칠리아를 정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칠리아는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엄청 부자였어요. 거기 정복하면 전쟁 자금도 해결되고 스파르타도 제압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제안에 열광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험을 원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부를 원했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키아스라는 장군이 대표적이었는데 시칠리아 원정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 워낙 설득력 있었습니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대를 시칠리아로 보냈어요. 배가 200척이 넘었고 병사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중장갑 보병이 5,000명, 경보병이 1,200명, 궁수가 700명, 그리고 동맹군까지 합치면 총 병력이 3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부은 거죠. 함대가 출항할 때 아테네 항구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다들 환호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이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테네 곳곳에 있던 헤르메스 신상들이 훼손된 거예요. 누가 밤에 몰래 신상들의 얼굴을 부순 겁니다. 사람들은 완전 공포에 떨었어요. 이건 신의 저주라는 소문이 퍼졌죠. 의심이 알키비아비스한테 쏠렸습니다. 정적들이 알키비아데스를 모함한 거예요. 함대는 시칠리아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상황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시라쿠사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게다가 아테네군 지휘관들끼리 의견이 안 맞았어요. 이러는 사이 아테네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알키비아비스를 재판하러 데려가라는 거예요.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배에 탔는데 중간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스파르타로 망명한 거예요. 적국으로 간 겁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한테 아테네의 모든 계획을 다 일러줬어요. 시라쿠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테네의 약점이 뭔지 다 가르쳐줬죠. 배신자가 된 겁니다. 스파르타는 즉시 시라쿠사에 지원군을 보냈고 뛰어난 장군도 보냈습니다. 시라쿠사는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훨씬 강해졌어요. 반면 아테네군은 지휘관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니키아스 혼자서 원정대를 이끌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확신도 없고 결단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테네군은 2년 동안 시라쿠사를 포위하면서 싸웠어요. 거의 다 이길 뻔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 장군이 절묘한 타이밍에 도착해서 아테네군의 포위망을 뚫어버렸어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제 오히려 아테네군이 위험해졌어요. 니키아스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때 달이 가려지는 월식이 일어났어요. 고대 사람들은 월식을 불길한 징조로 봤습니다.
니키아스는 점쟁이들한테 물어봤고 27일 동안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어요. 미신을 믿은 거죠. 이 결정이 재앙이 됐습니다. 27일 동안 기다리는 사이 시라쿠사군은 완전히 준비를 끝냈어요. 항구를 봉쇄하고 아테네 함대가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아테네군은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실패했어요. 수만 명의 병사가 시칠리아 내륙을 걸어서 탈출하려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걸었죠. 시라쿠사군이 뒤에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어요. 강에 도착했을 때 너무 목말랐던 병사들이 물에 뛰어들었다가 적한테 학살당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병사들은 항복했어요. 7,000명이 포로가 됐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니키아스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처형됐고요. 포로들은 돌 채석장에 갇혔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는 구덩이에서 굶주리며 죽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아테네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온 도시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아테네가 완전히 약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시칠리아 원정으로 최정예 병력과 최신 군함을 다 잃었거든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기회를 완전히 활용했어요. 페르시아한테 돈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해군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페르시아 왕은 스파르타한테 엄청난 돈을 줬고 그 돈으로 스파르타는 강력한 함대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스파르타는 전략도 바꿨어요. 아테네 근처에 아예 요새를 지었습니다. 데켈레이아라는 곳이었는데 아테네에서 2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1년 내내 주둔하면서 아테네를 괴롭힌 겁니다. 아테네 농민들은 밭에 나갈 수가 없었고 은광에서 일하던 노예 2만 명이 스파르타로 도망쳤습니다. 아테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아테네는 놀랍게 버텼습니다. 시칠리아 참사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비상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함대를 재건했거든요. 몇 년 안에 함대를 다시 만들었고 여러 해전에서 스파르타를 여러 번 이겼습니다. 특히 기원전 406년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는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문제는 아테네 내부에서 생겼어요. 전쟁이 너무 오래 가니까 정치가 엉망이 된 겁니다. 이 해전에서 이긴 장군들이 사형당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전투 후 폭풍이 불어서 바다에 떠있던 아테네 병사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8명의 장군 중 6명이 처형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유능한 지휘관들을 잃은 아테네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결정타는 기원전 405년에 왔어요. 아이고스 포타모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해전이었는데 스파르타 장군 리산드데스가 아테네 함대를 기습한 겁니다. 아테네 병사들이 저녁 먹으러 해안에 올라와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한 거죠. 리산드로스는 며칠 동안 아테네 함대를 관찰하면서 패턴을 파악했어요. 매일 저녁이 되면 병사들이 해안에 올라와서 식사를 한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리산드로스는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했어요. 아테네 함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배 170척 중에서 고작 10척만 도망쳤어요. 포로로 잡힌 아테네 병사 3,000명은 모두 처형됐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바다도 잃었고 식량 보급로도 끊겼어요. 스파르타 함대가 아테네 항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테네는 포위당한 채로 굶주렸어요. 식량이 바닥났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국들도 다 떠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원전 404년 봄, 아테네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2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끝난 거예요. 스파르타는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 유명한 롱월, 항구까지 이어지는 긴 성벽을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함대도 12척만 남기고 다 없애라고 했죠. 델로스 동맹도 해체됐고요. 아테네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손으로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50년 전에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 쌓았던 그 성벽을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피리를 불면서 축제 분위기였대요. 드디어 아테네를 굴복시켰다는 기쁨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비극적인 건 스파르타도 승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그리스 전체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경제는 망가졌고 인구는 줄어들었고 도시마다 폐허가 됐습니다. 27년 동안 계속 싸웠으니까요.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농토는 황폐해졌고 무역도 끊겼어요. 그리스의 황금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 후 그리스의 패권을 잡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다른 도시 국가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결국 기원전 371년
테베라는 도시가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에는 테베가 강해졌다가 또 무너지고 그리스는 계속 내전을 벌이면서 쇠퇴했죠. 그 사이에 북쪽에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한 겁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리포스는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을 격파했고 그리스는 독립을 이뤘어요. 필리포스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독립적인 도시국가의 시대는 끝났고 큰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결국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아테네도 스파르타도 전쟁 전에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어요. 근데 서로를 무너뜨리려다가 둘 다 무너졌죠. 승자도 패자도 없었어요. 그리스 전체가 패자였던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내부에서 힘을 소진하면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다 차지하는 거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내전이었고 그 대가는 그리스 문명 전체의 몰락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